Hello everyone. It's a great pleasure to meeting you. I am Im Hee-yoon, Korean music journalist, and I had been a music journalist in the 동아일보 and Herald Gyeongje, which are newspaper, nationwide newspaper, for about 15 years, and then I quit my job, and then I became a music journalist as a freelancer and music critic and moderator, speaker writer, and everything. So, yeah, now I'm speaking my language in Korean because I'm slightly better in Korean than in English. So, okay, let's start. 이제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K-팝과 아세안 팝, 그것을 넘어서 라는 주제이고요. 위에 조그만 글씨로 in hyper global era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초글로벌 연결 시대를 맞아서 K-팝과 아세안 팝이 함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보이는 사진에 있는 그룹 다 아시죠? 네,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는 물론 이제 K-팝 그룹이죠. K-팝이라는 기본적으로 코리안 팝, 한국 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아주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리사라는 멤버는 태국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로제라는 멤버는 한국인이긴 하지만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한국계 뉴질랜드인입니다. 이미 다국적의 모습을 하고 있죠. 네. 저에 대한 소개인데 너무 길죠.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K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모든 명사에다가 앞에 K자만 붙이면 이야기가 되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거의 모든 문화가 세계인들에게서 열광을 받고 알려지고 있고 그렇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K일까요? K-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K-팝은 당연히 K의 팝이죠. 그렇다면 K는 뭘까요? 과연 사실 저는 K-팝, K-컬처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어려서부터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지나치게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가끔 이런 K로 시작되는 다른 나라들에게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 카자흐스탄도 있고 케냐도 있고 키리바시도 있고 코소보도 있고 쿠웨이트도 있고 키르기스탄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팝을 듣지 않을까? 만들거나 듣지 않을까? 여기에서 팝이 있다면은 과연 전 세계가 K-팝에 열광하고 K-팝이 우리 거라고 할 때 우리나라도 팝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르는 일이죠. 언젠가 케냐의 팝 음악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K-팝이다 라고 했을 때 K-팝의 지위는 한국에서 케냐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일이죠. K에는 남한과 북한도 있습니다. K-팝은 코리아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실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고 반 정도만 진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네, 빈칸을 남겨놨더니 약간 추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K-팝은 과연 한국에서만 만들어지는 팝인 것인가? 아니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결코 아닙니다. BTS는 이제 K-팝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그룹입니다. K-팝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 마저도 BTS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TS는 K-팝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가 왜 K-팝의 대표 주자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은 빌보드 싱글 차트, 빌보드 핫 100라는 차트에서
1963년 일본의 사카모토 큐라는 가수가 스키야키라는 곡으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한 이후에 무려 37년 만에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달성합니다. 그건 대단한 기록이죠. 왜냐면 빌보드 싱글 차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빌보드는 미국 거잖아요. 미국 내의 판매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 내의 판매 차트에서 전혀 한국 그룹이 아닌 굉장히 먼데 있는 그룹이 1등을 차지한 것과 비슷한 그런 성격이 되겠죠.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처음 1위를 차지한 곡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2020년에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모두들 이제 K-팝의 성과라고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이 BTS의 멤버들을 군대를 보내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병력 특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하면 이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병역이 면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 올렸다는 이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BTS의 다이너마이트는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BTS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써놨지만은 이 곡의 작사 작곡자는 2명인데 2명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저도 이 영국 작곡가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기자 시절에 쓰긴 했지만, 뭐 이를테면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 서울 시민권을 줘야 된다든지 이런 주장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분들이었죠. 데이비드 스튜어트라는 분하고 제시카 어곤바라는 2명이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물론 BTS가 그동안 많은 팬덤을 일구고 좋은 곡들을 만들고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팬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했지만, 바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누구나 한 번 들어도 굉장히 빠져들게 되는 곡이 없었다면은 이 곡인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할 수 없었겠죠. 네, 저는 없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BTS가 많이 알려지게 되고 또 다른 곡들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기록을 써 나가게 됩니다. 같은 해 Life Goes On이라는 곡으로 또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를 했어요. 송라이터들을 쭉 나열을 해봤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제 옆에 국적을 써놓지 않은 분들은 BTS 멤버들이고요. 공동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 하지만 메인으로 참여를 한 분들은 보시다시피 미국 그리고 독일의 작곡가들입니다. 이듬해 버터로 또 한 번 이제 1위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이 곡은 4주 이상 1위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뭐 그룹으로서 또 앞서 1963년도에 1위를 했었던 일본 가수죠. 사카모토 큐의 스키야키의 3주 1위 기록을 또 깨면서 다시 한번 어떤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 작곡가 그리고 캐나다 작곡가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부 작곡가들은 블랙핑크나 몬스타엑스 같은 다른 K-팝 그룹의 작곡에도 참여를 했고, 그리고 특히 스티븐 컬크라는 작곡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K-팝 디먼 헌터스라는 작품에도 작곡가로 참여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또 2021년에 1위를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이었었고요. 이 곡은 3명의 영국 작곡가 그리고 1명의 캐나다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에드 시런은 팝스타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리고 조니 맥데이드라는 분도 스노우 패트롤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국 밴드의 멤버이기도 하고, 또 에드 시런과 함께 작곡을 많이 하는 그런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해 또 한 번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하는데 콜드플레이와 함께 했던 곡 My Universe라는 곡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죠. 뭐 당연히 콜드플레이의 앨범에 수록된 곡이었기 때문에 콜드플레이의 멤버들이 다 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그 외에 스웨덴 출신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리고 예명을 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지도 많이 음악계 밖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맥스 마르틴하고 오스카 홀터 같은 스웨덴 작곡가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만들어낸 히트곡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BTS라든지 블랙핑크 같은 그룹들이 미국의 주류 음악 시장에 진출했을 때 K-팝 인베이션이다. 이건 마치
브리티시 인베이전, 1960년대 비틀스를 위시한 그런 그룹들이 일본에 있었던 것과 같은 한국의 침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은 비미국 문화연합체의 미국 주류로의 침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아까 이제 스웨덴 작곡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도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권 또 범유럽권의 작곡가들이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호주 이런 국가에다가 곡을 많이 팝니다. 좋은 곡들을 만들어서 팔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K-팝에까지 오게 됐고, 그 K-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셜 파워라든지 IP의 파워 같은 것들을 힘입어서 그걸 플랫폼으로 삼아서 본인들의 곡들을 미국 주류 시장에 진출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한국의 침공이라기보다는 그전에는 잘 먹히지 않았었던, 잘 되지 않았었던 비미국권 문화연합체의 미국 침공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측면을 보죠. 유럽의 작곡가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실 K-팝의 초기부터 이 유럽의 작곡가들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1998년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던 SES라는 이른바 K-팝 1세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걸그룹이 있었습니다. 히트곡이었었죠. Dreams Come True라는 곡이 있었는데 1998년에 발표가 됐어요. 이 곡은 한국 사람이 만든 곡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핀란드 사람이 만든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핀란드 내에서 핀란드 그룹이 발표를 한 곡을 번안하고 재편곡한 곡이었습니다. 바로 아래 사진에 보이는 나일론 비트라고 하는 핀란드 걸그룹이고요. 이분들이 먼저 발표했었던 곡을 당시에 SES가 속해 있었던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창립자가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미뎀에 가서 이 곡을 접하게 되고, 결국 핀란드까지 가서 이 리스토라고 하는 작곡가를 설득을 해서 곡을 받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Dreams Come True 이전만 해도 K-팝은 거의 한국인들이 만드는 게 맞았었어요. 한국의 히트 작곡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곡가들 몇 명이 이 시장을 좌지우지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는데, 왜냐면 곡을 아주 잘 쓰는 사람들이 비교적 소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슷한 곡들을 수많은 그룹들에게 의뢰받아서 쓰고 납품을 하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곡들이 양산되는 경우도 생겨났고, 심지어 표절 이슈 같은 것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 이수만 창립자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좀 선구적으로 이 유럽의 작곡가들에게서 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아주 작게 한 곡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K-팝 신드롬을 일구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가 되었고요. K-팝의 어떤 본질, 음악적인 어떤 것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다른 곡 볼까요? 보아라는 가수는 이 K-팝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이전에 어떤 한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가수인데요. 지금은 한국 가수들이 미국 시장에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하고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하는 게 다반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기사거리도 아닐 정도예요. 그런데 이 보아라는 가수는 일본에서 당시에 최초로 일본 오리콘 차트 1위를 한국 가수로서 차지했습니다. 이 기록은 그 이전까지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기록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크게 이슈가 되었었고, 와, 한국의 음악이 그 당시만 해도 J-팝이라는 시장은 우리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것이었었는데 감히 뚫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었었는데, 이를테면은 그전에 1980년대부터 뭐 조용필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전설적인 가수들이 일본 시장에 가서 공연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음반 판매고만 올려도 이게 큰 기사가 되던 그런 시점이었었는데, 이 보아라는 가수가 이 뉴 밀레니엄을 전후해서 일본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고 이게 굉장히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당시에 냈던 싱글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어로 냈던 기세키, 기적이라는 싱글이었고, 이 기세키와 같은 비사이드에 수록되었던 싱글이 이제 넘버원이라는 곡인데, 이 넘버원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히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넘버원의 작곡가는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이 보시면은 시그루드 헤임달 로스네스라고 하는데, 이 중간 이름이 헤임달이죠. 헤임달이라는 거는 북유럽 신화에도 등장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이다라는 걸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SES와 보아 그리고 BTS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많은 유럽의 어떤 작곡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영국 또는 호주 이런 전 세계의 작곡가들이 K-팝의 어떤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 곡, 음악 이런 것들을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제 K-팝은 과연 한국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것은 완전히 거짓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미국권 연합체의 미국 주류권 침공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나는 아세안의 K-팝 그룹 멤버들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알려진 분들이 굉장히 많죠. 누군지 아시겠죠? 이 2PM의 니쿤이라는 멤버입니다. 태국 사람이고요. 이 태국 이름은요,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왜냐면 한국 이름들은 되게 세 음절로 되어 있거든요. 줄여서 불러도 두 음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맞춰서 니쿤,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짓게 되죠. 그래서 뭐 니차쿤, 호라웨차쿤 이런 이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그렇지만 이 니쿤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한국의 연예인을 능가하는 그런 인기를 누렸고요.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 니쿤을 이상형으로 꼽았었습니다. 자, 이제 니쿤의 뒤를 잇는 태국의 차세대 뱀뱀, 갓세븐의 멤버였었고요. 이 뱀뱀 역시도 갓세븐의 멤버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누렸고요. 이제 리사 잘 아시겠죠? 블랙핑크의 멤버이고 이 리사는 최근에 블랙핑크가 재결합해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재결합하기 이전에 솔로 활동을 할 때는 또 태국계 미국인들과 크루를 꾸려서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든가 음악을 제작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이기도 합니다. NCT 10이죠. 역시 태국 가수입니다. 아이들의 민니라는 멤버인데 아이들에는 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멤버들이 있지만 이 민니라는 그 멤버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라든지 이런 매력 같은 것들이 이 아이들의 어떤 파워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요소입니다. 이제 다른 나라로 오게 되는데요. 사실 태국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K-팝 멤버 중에서 아세안 국가 출신 멤버들이요. 디타라는 멤버죠. 이 시크릿 넘버라는 그룹의 멤버인데 이 당시에 이제 K-팝 아이돌 멤버 중에서 정식 데뷔한 최초의 인도네시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계에서 이야기를 이 당시에 많이 들었었던 게 이 시크릿 넘버는 사실 그렇게 아주 최상급의 인기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시크릿 넘버의 콘텐츠를 촬영을 한다든지 화보 촬영을 한다든지 사진 촬영 또는 인터뷰 이런 걸 할 때 이 많은 한국의 뭐 사진 기자라든지 카메라 기자들이 이 디타를 굉장히 많이 클로즈업하고 편집할 때 디타 분량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 디타를 많이 찍을수록 조회수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유튜브 같은 데에서요. 그게 이제 인도네시아 분들의 어떤 그 소셜 파워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나띠라는 멤버도 지금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멤버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역시 태국 멤버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하츠투하츠라고 하는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그룹이 카르멘이라는 인도네시아 멤버를 기용을 해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이 인도네시아 멤버는 비교적 나중에 이 K-팝에 진입을 하게 됐어요. 아까 디타라는 멤버가 진입을 하게 됐는데 뭐 이른바 4대 기획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K-팝 대표 기획사에서 이 인도네시아 멤버를 기용해서 데뷔시킨 거는 이 카르멘이 처음입니다. 이 하츠투하츠라는 그룹은 올해 2월에 데뷔를 했죠.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K-팝 레이더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내의 어떤 유튜브 조회수 비중 증가에 기여한 아티스트 5개의 아티스트를 꼽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증가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어났다고 보여지는데 보면은
키스 오브 라이프라든지 로제라든지 한국인 멤버가 아닌 분들이 속해 있는 그룹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유튜브 조회수를 K-팝이 높이는데 가장 큰 기여한 5개의 아티스트를 꼽았습니다. 베이비몬스터, 로제, 제니, 에스파, 리사인데요. 여기에도 한국인이 아닌 또는 아세안에서 온 멤버들이 상당수 들어있습니다. 베이비몬스터를 볼까요? 아까 좀 전에 보시면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유튜브 조회수를 증가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아티스트입니다. 베이비몬스터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멤버가 7명 중에 3명 밖에 되지 않고요. 2명이 일본인이고 2명은 태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세안은 사실 K-팝과 K-컬처의 슈퍼팬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어떤 지역보다 K-팝과 K-컬처에 대한 그 충성도가 높은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한국어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 관광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한국의 관광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위에서부터 가장 많은 순입니다.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터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홍콩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로 들어가면 이제 또 아세안의 역할이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BTS의 경우에 최근 1년 사이 제가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통계를 봤습니다. K-팝 레이더라는 서비스에 들어가서 이제 기간과 아티스트를 설정해서 조사를 해본 건데요. 최근 1년 사이, 그러니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유튜브 국가별 조회수 순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죠. 포인터가 잘 안 밝혀지는데 보시면 1위가 일본이고요. 2위에 브라질 그리고 3위에 멕시코가 있고 인도,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런 국가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BT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영국 또 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부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이 유튜브 조회수의 상당 부분을 아세안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를 합쳐봤습니다. BTS와 블랙핑크를 합쳐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뽑아봤어요. 보시면은 인도가 1위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 아세안 국가들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BTS나 블랙핑크는 K-팝 그룹 중에서도 가장 세계화가 많이 됐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룹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의 슈퍼팬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인기가 많았었던 걸그룹들 위주로 뽑아봤습니다. 에스파, 아이브, 뉴진스를 합쳐서 최근 5년간의 유튜브 조회수를 뽑아봤어요. 역시나 비슷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신인 걸그룹들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그룹들입니다. 2025년에요. 하츠투하츠 그리고 키키라는 신인 K-팝 걸그룹들의 국가별 조회수를 보더라도 1위가 지금 인도네시아로 나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츠투하츠라는 그룹은 카르멘이라는 인도네시아 멤버가 속해 있는 그룹이죠. 그래서 그런지 무려 26.15%가 인도네시아 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츠투하츠 관련된 콘텐츠를 보고 있고요. 놀라운 거는 잘못 말씀드렸어요. 하츠투하츠는 35%가 인도네시아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키키라는 그룹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6.15%면 전체의 4분의 1 이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조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역시 인도,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이 이 K-팝 가수들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전으로 제가 준비한 게 K-팝과 아세안 팝의 교류의 역사를 잠깐 한국인의 관점에서 돌아봤는데요. 아마 한국 분들이라면,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고 많이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20세기의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많이 했던 그 문구가 있어요. 방금 동남아시아 공연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뭐 이런 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신 이제 엉클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네.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썼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류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없고, 한류의 이전의 어떤 기록,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962년에 대한항공이 출범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1964년에 베트남전 1차 파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현지에 파병된 군인들을 위한 위문 공연 같은 것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가수들이, 그 당시엔 K-팝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의 가수들이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기를 갖는 그런 가수들도 생겨났고요. 윤복희와 이제 코리안 키튼스라는 그룹, 또 김대환과 코리아나, 뭐 이제 이런 그룹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요, ABU 송 콘테스트라는 게 이제 생겨나요. 이제 ABU 송 콘테스트는 아시아 이 태평양 방송협회에서 주최하는 아시아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였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높은 인기를 얻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출전을 해서 상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K-팝이나 한류 같은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ABU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한국 가수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소개할 때 주로 많이 문구로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뭐 민혜경 씨, 구창모, 정수라, 뭐 장덕, 최진희, 이제 이런 분들이 아시아권까지 나가서 이런 가요제에서 수상을 하고 이제 그랬었죠. 다가갈수록 K-팝과 한류의 어떤 그 구름이 몰려옵니다. 일단은 1990년대 초반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이제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를 끌기 시작하죠. 아시아권의 몇몇 국가들에서요.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요. 그리고 클론이라든지 H.O.T, 베이비복스 이런 그룹들이 특히나 중화권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는데요. 이 한류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계기가 바로 H.O.T의 2000년 중국 베이징 콘서트였습니다. 베이징의 굉장히 큰 경기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또 여기에 못 들어간 그 청소년들이 길게 줄을 서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중국 현지 방송과 신문에 이제 보도가 대서특필이 되면서 한류다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게 돼요. 한류란 말은 이제 한국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아니고 중국의 신문과 방송 매체에서 처음 쓰게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중국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 정책이 이제 실시가 되고 있었고, 한 가족당 한 명의 아이만 낳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소황제, 샤오황띠라고 불렀었죠. 우리의 소중한 샤오황띠들이 중국 가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가수들을 못 봐서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중국은 충격을 받게 되고, 한류, 한국에서 온 흐름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K-팝 가수들은 이제 일본 시장을 겨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일본 시장은 지금 K-팝이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과 다르게 어떤 난공불락의 공성전을 펼치듯이 생각을 하고 공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J-팝은 K-팝보다 훨씬 선진화된 시장이었었고 뚫기 힘든 시장이었었기 때문이죠. 이때만 해도 말이죠. 이 보아라는 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리콘 차트 1위를 차지하고 일본에서 밀리언셀러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인기 가수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데, 사실 보아가 일본 시장에서 이 당시에 발표했었던 곡들은 에이벡스라고 하는 일본의 인기 기획사, 대형 기획사와 합작을 해서 일본의 작사, 작곡가들이 참여해서 일본어로 노래했던 곡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보시다시피 강남스타일로 대표되는 싸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12년에 엑소K와 엑소M이라는 그 그룹이 데뷔를 하게 되죠. 이 그룹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든 그룹인데, 지금은 이제 엑소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는 엑소K와 엑소M으로 동반 데뷔를 하게 됩니다. 엑소K는 엑소 코리안이었고요. 엑소M은 엑소 만다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나온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H.O.T가 베이징 콘서트를 할 때만 해도 이것은 우리도 놀랄만한, 약간 당황스럽지만은 환영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중국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중국 시장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그룹을 기획하게 됐고, 그것이 바로 엑소엠이었습니다. 2012년에 이제 어떤 케이팝의 글로벌화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강남스타일이죠. 이 강남스타일 신드롬, 그리고 유튜브의 바이럴 파워, 이런 것들이 케이팝의 어떤 발사대 같은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라든지 2차 콘텐츠 같은 것들을 많이 보기 시작하는 때가 이제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2010년대에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심지어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빌보드 차트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 조회수를 반영하는 쪽으로 아예 룰을 바꾸게 되죠. 젊은 이들의 어떤 음악 소비 방식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음악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고, 이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으로 한번 깔리게 된 어떤, 저는 이제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알고리즘의 파워가 잠재적으로 후에 나오는 케이팝 그룹들에게 약간은 잘 닦여진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에서는요, 아까 이제 한국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무렵에 이 아세안 팝에 대한 어떤 약간의 유행이 불었습니다. 힙스터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페스티벌을 많이 가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카라는 인도네시아 그룹이라든지 싱가포르, 일본계라고 할 수 있는 올리비아라든지 이런 분들, 약간은 달콤한 인디팝 계열의 또는 보사노바 계열의 음악을 하는 분들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거두게 되고요. 뭐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야외 피크닉형 페스티벌에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면서 인기를 모으고 TV나 라디오의 배경음악으로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니쿤을 위시해서 이런 아세안 출신 팝 멤버들이 K-팝으로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죠. 2020년대로 오면 본격적인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나 서울의 마포구의 홍익대 인근이 대표하는 어떤 한국의 인디, K-인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201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인디 뮤지션들의 롤모델은 미국의 음악을 잘하는 인디 락밴드라든지 영국의 락밴드 또는 팝 가수 이런 분들이었었어요. 하지만 이제 유튜브 세대가 되고 많은 음악들을 선입견 없이 이제 접하게 되면서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아세안 지역들에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제 깨닫게 되고, 많은 새로운 세대, MZ세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MZ세대의 한국 인디 싱어송라이터 밴드들이 이제 아세안 팝과의 교류를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소년은 품비프릿이라는 태국 가수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혁오라는 굉장히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2010년대 이후에 밴드로서 가장 성공한 이 혁오라는 밴드도 대만의 선셋 롤러코스터라는 밴드와 합작 앨범을 내기도 하고 이제 공연 투어를 하게 됐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라든지 뭐 키스 오브 라이프 또는 시크릿 넘버 이런 그룹들에서 또 아세안 멤버들을 이제 많이 더 받아들이게 됐고, 한편으로는 이른바 현지화 케이팝 그룹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에서 그 현지에서 어떤 자원을 발굴해서 그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데뷔시키는 그런 그룹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 앞서 존 핀토 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SB19이라는 그룹, 필리핀, 그러니까 P-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SB19이라는 그룹이 처음 제작되게 됐는데도 한국의 노하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NCT 위시라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본 현지 그룹으로 개발한 그룹이라든지 또 니쥬라는 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로컬화된 이 K-팝 그룹들이 본국에서도 인기를 얻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 이제 88 라이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시아계 미국인 크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88 라이징이라는 크루 형태로 미국 코첼라 페스티벌에도 이제 출연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분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도 88 라이징 스테이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코첼라 무대에 올리기도 했고, K-팝 가수들이나 K-인디에 있는 분들도 함께 88 라이징의 어떤 잠재적인 크루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대표적인 분들이 웨이브 투 얼스라는 한국 밴드인데요. 오히려 한국 분들은 웨이브 투 얼스를 잘 모릅니다. 이 매니아층이 있긴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이 아닌데 이분들이 뭐 대단한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은 이 웨이브 투 얼스라는 밴드가 이제 영어로 노래를 하는 한국 밴드인데 이 팀의 음악이 아세안권에서 이제 틱톡이라든지 쇼폰 플랫폼에서 이제 바이럴이 이분들의 곡이 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이분들의 곡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영어로 부르는 어떤 몽환적인 락 음악이다 보니까 이분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웨이브 투 얼스를 팔로우하게 됐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지금 월드 투어를 돌게 됐고 제가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은 스포티파이 같은 전 세계 1위 음악 플랫폼에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국민 가수라고 하는 아이유의 월간 청취자 수의 2배라는 굉장히 많은 900만 회 이런 정도의 청취자 수를 거느리면서 거의 글로벌 그룹의 지위를 조용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아세안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아시아 작곡가 연합 가제입니다. 그냥 제가 정한 거예요.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K-팝이라는 것이 미국 문화연합체의 어떤 진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그 비미국에는 사실 송라이터, 그러니까 작곡가 부문에서는 유럽이라든지 또는 영미권 이런 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시아 분들은 사실 K-인디와 콜라보레이션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K-팝과는 사실 크게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훌륭한 송라이터들을 발굴하고 또 그들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함께 지금 어떤 또 하나의 문화 연합체로서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작곡상 같은 것들의 제정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K-팝이야말로 어떤 이런 훌륭한 비미국권, 비영미권 작곡가들이 자신의 음악을 가장 세계에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포털이자 하나의 플랫폼이 됐기 때문에 첫 해는 한국에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작곡가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 그런 상을 제정하고 특히나 아시아 출신의 작곡가로서 K-팝에 기여한 작곡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나 어워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 세계적인 음악 중심 도시, 음악 주류 도시가 되려면 항구 도시이거나 수도였어야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재즈의 고향으로 알려지는 뉴올리언스 보이시죠? 가운데 이게 맞추기 어렵네요. 뉴올리언스 보이시죠? 이 항구 도시. 또 서부로 가면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동부로 가면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이런 곳들이 굉장히 중요한 음악 도시로 기능을 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나 남녀노소 좋아하는 비틀스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풀도 그렇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더블린, 수도이기도 하죠. 이런 곳들이 음악의 허브 도시였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버풀의 비틀스가 유명해지기 전에 바로 독일의 함부르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하고 단련을 하면서 본인들의 기본기를 다졌죠. 함부르크도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파두라는 포르투갈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그 음악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죠. 항구 도시입니다. 자메이카의 킹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이자 항구 도시이죠. 옛날에는 어떤 물류라든지 그뿐만 아니라 문화의 흐름 자체가 이런 항구, 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도시들이 음악에서 세계 음악사, 세계 문화사에서 중요한 도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초연결 시대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완전히 판이
뒤집히게 된 것이죠. 이 초연결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 포털이라는 것이 항구에만 국한된 것이 더 이상 결코 아닙니다. 초연결 글로벌 시대에서는 캐피털이라는 것이 수도에만 국한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팝이 예전에 미국 근처에 있었던 캐나다라든지 라틴 팝 같은 것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같은 것들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는 물류의 흐름이라든지 바다 해류의 흐름 이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흐름, 팬의 흐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흐름이 바로 이 문화를 나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K-팝과 아세안 팝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